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오자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자님은 애초에 처음에 멕시코의 범죄 조직인 까르텔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고, 친구분께서 까르텔에서 지금 조직원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가 듣기 힘든 내용들이라서 사실상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와, 어떻게 저 나라에서는 저런 게 가능하지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하지만 저나 오자님의 생각은 동일하고 우리 귀족님들의 생각도 동일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무리 친구분이셔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자랑을 한다거나 혹은 이거를 미화한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 정말 이런 범죄 조직이 있고 그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를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점은 알고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오자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아침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정상화가 되어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엄청 더 일찍 일어나고 그러시는 건가요? 글쎄요, 제 목소리가 좀 느끼한가요, 많이? 아니요.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대부분 그럴 텐데, 뭐 컬러 좋다, 목소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많이 들었다는 몇 번- 거네요. 네. 예. 그쵸. 네. 다 들어봐요. 목소리 좋으신 분들은. 네. 자, 일단은 오늘 오자님 찾아와 주셨는데, 일단은 까를로스, 친구분의 이름을 까를로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오늘 거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전개가 될지 상상이 안 갑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서. 네네. 네. 그러면 한번 바로 출발을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 타시죠. 오자죠. 제가 지난주에 까를로스 면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까를로스가 참치김밥을 참 좋아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도시락을 싸가면은 김밥을 이렇게 항상 좋아했어서 지난번에 갔을 때 김밥을 좀 갖고 와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이야기도 좀 새로 들을 겸 해서 김밥을 사식으로 넣어줬고요. 근데 멕시코에서는 교도소 면회 가서 같이 뭐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대신 넣어주는 게 있고, 아, 예. 그리고 직접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이렇게 앞에 가려져 있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좀 넓은 홀에서 바로 이렇게 책상 하나 두고 바로 앞에서 음식도 먹고 얘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홀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이제 교도관들이 이렇게 서 있고요. 네. 저는 저번에 갔을 땐 홀로 갔었고 이번에 갔을 때는 그냥 일반실에서 음식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까를로스를 또 만나고 갔고,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까를로스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좀 후회가 된다라고 그래요, 갑자기. 그래서 또 왜 그러지 했더니, 예. 까를로스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까를로스가 교도소에 있지만 밖에 있는 수하들한테 지시도 다 내릴 수 있고 할 거 다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자기 신분이 확실치 않다 보니까 사업이 좀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좀 깨끗하게 살았다면 좀 더 수월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친구지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너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냐. 다 네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도 다 네가 선택한 거고 너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면은 계속 후회만 할 거다. 네가 선택한 길을 남 탓을 하지 마라. 맞는 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 솔직히 말해서 나 얼마 전에 딸을 낳았는데 너 떳떳하게 내 친구라고 소개 못 시켜준다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까를로스가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너를 이런 곳에서 만날 줄 몰랐다. 좀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철이 든 건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진짜 까를로스가 아직 교도소 생활이 좀 남아있지만
정말로 개과천선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벌을 다 받고 나와서 새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준비해왔는데 네. 좀 전에 돌비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고요. 카를로스가 제 친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를로스를 지지는 하지는 않아요. 그럼요. 예. 카를로스는 여러 번 제가 말리기도 했었고요. 일전에.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설득을 많이 했었어요. 네가 선택한 길은 옳지가 않은 길이다. 네. 저희 동기 중에 누구 하나도 카를로스가 선택한 그 길을 이해하려고 하는 친구는 없어요. 범죄자니까요. 여하튼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내 친구가 까르텔이다라고 자랑을 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제가 어디 가서 까르텔 친구가 있어요라고 말하고 다니면 괜히 또 찝찝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네. 저 포함 다른 친구들도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만큼 조심스럽기도 하고 무서운 이야기도 하니까. 네. 다만 제가 여기에서 얘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멕시코 생활을 좀 하다 보니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멕시코라는 나라가 어떤 면에선 너무 과장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선 또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걸 제가 아는 선 안에선 잘못되어 있는 건 바로 고쳐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가려져 있는 거는 바로잡고 싶어서 저도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과장을 하거나 지어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가 알고 있는 사실 안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멕시코가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고 많은 분들한테 박혀 있어요. 아시다시피. 네. 근데 맞아요. 안전한 나라다라고는 말을 못해요. 하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나라이고 각종 범죄와 부패들과 싸우고 계시는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멕시코 상당히 대륙입니다. 못 사는 나라 아니거든요. 네. 저도 중남미 20년 생활을 했는데 방도 한 번 안 당했고 길거리에서 쏘는 거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물론 소리는 몇 번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듣기 힘든 소리긴 하죠. 군대 그럼요. 말고는. 한국에서는 네. 절대로 이럴 수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의 분들께서 미국 밑으로는 다 위험한 나라, 가면 안 되는 나라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어디가 더 잘 살고 어디가 더 살기 좋다라고 말하는 판단이 그 사회에 물들여져 있는 한두 가지 최고 안 좋은 요소들 때문에 다른 모든 사회면이 안 좋은 이미지를 물들여져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국이 워낙에 안전하고 치안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탑급으로 문제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더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건 당연하지만 멕시코도 여행객들 엄청 많이 와요. 네. 유럽이나 특히 미국 사람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서 밥 먹으러 다니고 늦은 밤까지 펍 같은 데에서 술도 마시고 클럽 가고 할 거 다 해요.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들도 다소 좀 많이 충격적이고 무서운 얘기지만 이 내용들은 그쪽 세계의 이야기인 거지 맞아요. 네. 멕시코가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의 나라거나 무법 국가가 아니라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야, 이거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제 네.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까르텔 룰입니다. 오. 법이죠, 법. 오호.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조직의 룰. 예. 이번에 카를로스 찾아갔을 때 제가 새로 들어온 거예요. 저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몇 번 끼칠 정도로 좀 무서웠는데 예. 까르텔의 수장, 그러니까 최고 보스는 신이랍니다. 거의 신. 예. 실제로 까르텔의 그 조직원들은 최고의 보스를 이름은 모른대요. 예. 그냥 디오스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러니까 디오스가 가시라는 뜻입니다. 스페인어로. 까르텔이 어느 지역에서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유명한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원래 있었던 까르텔 조직의 보스를 처리하고 내가 그 까르텔을 장악을 하는 것과 다른 한 가지는 좀 평화적인데
원래 그 지역이 장악을 하고 있던 까르텔에게 연합이나 상납을 하면서 조직 간의 평화 유지 계약서 같은 거를 쓰고 조직을 창단하는 것이 있대요. 네. 크게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카를로스의 그 까르텔은 첫 번째 경우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고의 보스가 원래 지역에 있던 그 까르텔 보스를 처리를 하고 조직을 장악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카를로스의 말대로라면 모든 조직에는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한다고 해요. 조직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조직에서 만들어 놓은 10가지 룰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바뀌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최고 보스 밑에 이서열 보스들이 10명 정도가 있대요. 그 10가지 절대 룰은 그 10명의 이서열 보스들이 만드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론 최고 보스의 최종 승인이 있어야겠지만 10명의 이서열 보스들이 하나씩 룰을 제안해서 만들어진 게 10가지 절대 룰이래요. 와, 예. 그리고 그 룰을 조직원들이 지키고 안 깨지게 하는 게 그 이서열 보스들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10가지 절대 룰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내가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서열 보스를 제거를 하고 제가 새로운 보스가 되면 그 룰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방법 딱 한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카를로스의 그 최고 보스가 기존에 있던 까르텔을 장악을 한 거라고 했잖아요. 네. 장악을 하면은 일단 그 조직에 기존에 있던 조직원들에게 제안을 한대요. 예. 여기 남아서 나한테 충성을 하거나 아니면 돈 줄게 나가라. 근데 은근 신사적이죠. 제거를 하거나 뭐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선택을 주는 거잖아요. 아마도 조직이 크려면 조직원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다 남아서 충성을 한대요. 네. 왜냐면은 돈을 얼마 받고 나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더 이상 까르텔이 아니라는 게 주변에 알려지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만행들 때문에 복수가 돌아올 것이니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카를로스 최고 보스가 원래 기존에 있던 조직을 장악한 거기 때문에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할 것이고 네. 당연히 10명의 이서열 보스들이 있었을 테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고의 보스는 10가지 절대 룰을 이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재설정을 해야 할 텐데 네. 최고 보스가 자기 마음대로 이 룰을 다시 설정을 하거나 뭐 강요를 하게 되면 밑에 조직원들에게 신뢰를 많이 잃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절대 결정을 혼자서 안 한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은 생존 게임을 시키는 거예요. 와, 예. 배트맨 다크나이트 보셨죠? 네. 거기에서 조커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최고 보스를 제거를 해요. 예. 그리고 나서 조직원 2명한테 방부채를 꺾어서 던지면서 한 놈만 살아라고 하시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똑같답니다. 기존의 이서열 보스들 10명이랑 그 최고 보스가 선별한 10명의 조직원들이랑 1대1 마체테 결투를 시킨대요. 그 칼? 예. 예. 그 큰 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긴 사람이 그 10명의 이서열 보스 자리에 남게 되는 거예요. 카를로스는 그때 당시에 입단 전이기 때문에 보지는 못하고 나중에 한 명이 교체될 상황이 있어가지고 봤대요. 근데 너무너무 잔인하대요. 예. 그러니까 카를로스가 저한테 말을 해줬거든요, 사실.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만 했는데도 미식거렸었어요. 난장판이네, 진짜. 예. 엄청 잔인하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싸움 방식만 말씀을 드리면 5분 안에 승패가 나눠져야 하고 네. 5분 안에 안 끝나면 둘 다 이서열 후보에서 떨어진대요. 그리고 대결 방식은 팬티 한 장만 입고 다리 하나씩을 서로 연결해서 묶는데요. 오, 예. 도망가지 못하고 바로 코앞에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그 결투가 벌어지는 동안에 조직들끼리 을 한대요. 네. 이길 것 같은 사람한테 돈을 버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10명의 결투로 돌아가서 과정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걸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떻게 고쳐서 말씀을 전해 드려볼까 고민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필터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 이상의 결투가 끝나고 기존의 이서열 보스가 3명이 남고 나머지 7명이 새로 이서열로 올라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딱 한 번 이서열 보스가 교체가 됐다고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룰이 바뀐 적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10가지 절대 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너무 많아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네.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까르텔 절대 룰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절대 하지 않는다래요. 의외죠.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진짜? 니들이 이걸 안 한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철칙이래요. 예. 개인이 이걸 사서 절대 못 한대요. 이걸 하려면 보스한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입을 해서 조직한테 건들면 바로 퇴출된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좀 과장이 된 거래요. 카를로스는 뭐 자기 말로는 자기는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까르텔에서도 이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조직에서 뭐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거나 파티를 한다거나 할 때는 보스가 이걸 풀기는 한대요. 근데 중독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에는 조직원들을 컨트롤하는 이유가 얘가 너무 중독이 돼버리면은 조직에 혹시 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절대 룰은 일반 시민은 절대 거들면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일반 시민을 제거하는 일은 절대 안 된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역 경찰하고도 계약을 한 거래요. 아무 관계없는 일반 시민을 건들면 바로 정부가 나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직원은 조직에서도 커버를 칠 수가 없대요. 조직에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경찰한테 넘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가 위험한 건 까르텔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사람들이 재수없어가지고 다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짓이나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저도 느낀 점이고요.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대낮에 빠져서 저 세상 가시는 분들은 90% 이상은 아마 까르텔들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룰이었고 세 번째, 원수 까르텔을 제거 시 보너스를 준대요. 원수 까르텔과의 크고 작은 다툼들이 한 달에 많으면 뭐 한두 번씩 있고 그리고 까르텔끼리의 세력 다툼은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어서 그냥 보이면 바로 싸움이 난대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경찰들과 까르텔들과 협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협의한 지역에서만 니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거 니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처리도 니들이 알아서 해. 하지만 그 지역 외에서 싸움이 생기면 우리도 가만히 못 있는다래요. 아말리의 까르텔끼리도 그런 걸 지킨대요. 딱 그 지역에서만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원수 까르텔을 제거했다. 그러면은 조직에서 그 조직원한테 인센티브 같은 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카를로스 조직에도 현상금 리스트 같은 게 존재가 한다고 해요. 제가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 때 조직 내에도 제거팀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팀이 헌터 같은 거더라고요. 헌팅 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원수 까르텔 제거 리스트를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거를 하러 다니는 팀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조직의 제거 대상 리스트를 풀기도 하는데 네. 무슨 사냥하듯이 얘를 잡아오면은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공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해본 애들이나 하는 거지 제거해본 경험들이 없는 애들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룰입니다. 노인과 12세 이하의 아이는 절대로 제거하지 않는다래요. 전 사실 이 얘기를 듣고 좀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제가 카를로스한테 그랬어요. 야 뭔데? 그래도 니들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거냐? 뭐 12살이나 13살이나 14살이나 다 어린애들인데 왜 12살까지 있냐?
카를로스가 하는 말이, 이것도 경찰하고 계약을 한 거래요. 기준이 왜 12살까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한 가지 자기가 아는 건 까르텔에서 알바를 시키는 애들의 기준이 13살부터래요. 그래서 단지 그냥 뭐 경찰들이랑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12살로 기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좀 어이가 없긴 해요. 뭐 12살이든 13살이든 구분도 안 될 텐데 물어보나? 너 몇 살이냐고? 그것도 좀 웃긴 것 같고. 이게 4번째였고요. 그리고 5번째, 조직원들이 애를 함부로 갖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가지려면 중간 보스 정도 되어야지 가능하고 조직이 먼저 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애 때문에 마음이 좀 연약해지고 언젠가는 조직의 비즈니스에 분명히 반응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있었대요. 그리고 카를로스가 실제로 겪은 일 중에 이건 좀 너무 잔인한데, 조직원 한 명이 몰래 애를 키우다가 조직에 걸렸는데 그 사람은 제거가 되고 애는 고아원에 보내서 나중에 조직원으로 키운다고 했대요. 저도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게 모든 조직원들의 본보기가 돼서 자기가 있을 당시에는 아이가 있었던 조직원이 한 명도 없더래요. 저도 이 얘기 듣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이게 5번째였고, 6번째는 VIP 클라이언트 관리는 절대적이다. 신뢰를 잃는 순간 조직이 망한다. 제가 저번에도 까르텔 비즈니스 중에 VIP 접대라는 비즈니스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사실 까르텔 비즈니스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유통이든 타겟 제거, 청부든 꼭 정부가 뒤에 있어야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VIP 접대 사업이 엄청 중요한 거더라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도 이 사업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많은 걸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 조직 안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고위 보스들이 직접 계획을 해서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조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도 없고 누군지는 더더욱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접대가 거의 멕시코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가 딱 하나 저한테 얘기해 준 거는 접대 주기가 있다고 해요. 물론 주문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1년에 언제는 꼭 해야 하는 날이 있대요. 근데 그 날이 매년 리셋이 돼서 아무나 알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접대가 어떤 접대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카를로스가 들었던 건 일단 사람이 없는 섬 같은 걸 빌려서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게 벌어지고요. 뭐 술이나 음식 그리고 분명히 여자도 있었을 거고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메인은 돈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카드 게임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아예 다른 세계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도 뭐 베팅해야 될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도 다 까르텔에서 준비를 해서 VIP들한테 제공을 한대요. 그래서 따면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고. 저도 이게 좀 궁금해서 카를로스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도 직접 이 비즈니스를 맡기 전까지는 알아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도중에 그 얘기가 뭔가 이거 오징어 게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너 한국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네가 말하는 거랑 상당히 뭔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카를로스가 자기도 그걸 봤대요. 교도소에서. 그런 비슷한 거 아니겠냐라고 하더라고요. 카를로스도. 근데 제가 살짝 또 소름 끼쳤는데 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와서 방송으로 나왔다고 생각하냐? 딱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우와 진짜 소름 끼쳤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진짜 존재를 해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건가? 라고 저도 헷갈릴 정도로 좀 소름 끼쳤습니다. 근데 거기 교도소에서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여주네. 그러니까요. 저도 물론 텔레비는 있지 않을걸요? 텔레비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한국은 교도소에 텔레비가 없나요? 있어도 그런 게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틀어주는 것만 볼 수 있는 걸로. 근데 뭐 카를로스가 그 교도소에서 솔직히 지금 뭐 지 사업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 판매, 담배 판매 이런 다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얘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또 텔레비 한 대 갖다 놓고 텔레비 보는 거는. 그래서 지금까지 6번째였고 7번째로 넘어갑니다. 조직원의 가족은 조직의 가족이 돼요. 까르텔이 비즈니스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직원들의 가족의 안전이래요. 멕시코라는 나라가 가족 관계 유지에 대해서 원래 중요하게 여겨요. 뭐 예를 들어 주말에는 거의 다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약속을 잘 안 잡아요. 아니면은 약속을 잡아도 가족 전체를 모두 만나서 시간을 보내든가. 그만큼 가족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까르텔 조직에서 가족이 있는 조직원의 뭐 와이프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조직원일 경우 항상 365일 경호를 맡아준대요. 까르텔끼리의 다툼 중에 제일 크게 싸움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가족을 견뎠을 때 조직의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복수에 또 복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직의 가족을 건드는 경우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대단한 각오를 한 뒤에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사실인지 소문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네. 근데 멕시코에 과달라하라라는 지역과 케레타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이제 날씨도 좋고 큰 도시이기도 해서 살기가 좋아요. 그래서 까르텔의 보스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족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겠죠. 그래서 멕시코 지역에 존재하는 까르텔들끼리 협약 같은 거를 했다고 했나? 그 지역에서만큼은 평화를 유지하자. 그곳에서만큼은. 그래서 타 지역들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서도 1년에 몇 건의 총기 사건들이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들었던 내용이 그냥 루머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 정도로 가족을 솔직히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건데 남에게 해를 끼치고 법을 어기면서 돈을 쉽게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라는 건 좀 억지고 좀 잔인한 방법 같아요. 그 영화 시카리오 혹시 보셨나요? 그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이거 꼭 보세요. 꼭 보세요. 1, 2편으로 나눠져 있는데 꼭 보세요. 시카리오. 예. 그 영화가 진짜 까르텔이 만든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화는 아니지만 예. 그 영화가 만들어진 배경이 정말 감독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기사로 봤거든요. 네. 까르텔 조직원들을 만나러 감옥을 가서 취재를 한 스토리를 만든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멕시코 사회에도 어떻다, 얼마나 부패가 되고 그런 것도 볼 수도 있고 특히 2편은 정말 까르텔 내부 이야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살짝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마지막 장면이 조금 안타까운 장면이 있는데 아무튼 요 영화는 한번 꼭 보세요. 정말 예. 충격적이고 재밌기도 하고 정말 흥미진진입니다. 그래서 네. 두 손에 땀을 지으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자님의 이야기를 들은 것과 매칭해서 보면 훨씬 더 무섭겠네요, 확실히. 그렇죠.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안 상태에서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더 와닿죠. 집중이 더 예. 와닿을 수도 있으시고요. 네. 자, 이제 8번째 룰입니다. 8번째 룰은 사실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사람 제거에 관련된 내용인데 예.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듣다가 카를로스한테 그만 얘기하라고 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들으면서. 이걸 내가 들어도 될 정도인가라고 해서 중간에 끊었고 그냥 대충 말씀드리자면 그냥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프로세스가 정말 디테일하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자세히 저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네. 사람을 내는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순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그 조각들을 또 안 걸리게 포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뒤에 말씀드린 건데 경찰한테 신고를 또 한대요.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내용인데 이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8번째는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맞지 않아서 일단은 한번 건너뛰어 보도록 할게요. 예, 좀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얘기를 카를로스가 저한테 해줄 동안 계속 뒤에 교도관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무 상관 안 하고 계속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예.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교도관이 다 듣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카를로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 괜찮아?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까? 아이 뭐 상관없다고. 뭐 자기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9번째는 보스의 말은 법이다래요. 너무 당연한 거겠지만 최고 보스가 까르텔의 주인이잖아요. 신이잖아요. 말하는 건 무조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카를로스가 조직에 입단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식을 했대요. 큰 정원 같은 데에서. 근데 그 자리에 최고 보스가 처음으로 이제 대면을 한 날이었던 거죠. 그 회식 장소에 프로젝트 하나를 틀어놓고 거기에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게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최고 보스가 그 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더니 그 영상에서 노래 부르던 여자 가수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나서 다시 회식을 했는데 그 여자가 최고 보스 옆에서 앉아서 술 마시고 있더래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보스에게 딸 둘이 있대요. 근데 그 두 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하는데 학교에서 자녀들이 까르텔의 자녀들인 걸 알고 입학 거부를 했대요.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스가 너무 화가 나서 조직원들한테 시켰대요. 학교 불지르라고.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학교를 싹 다 불태워버렸대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 보스가 뉴스에서 그 사실을 알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학교 불태운 조직원들한테 포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조직에서도 왜 그 보스의 말은 무조건 지키려고 하냐면 그 조직의 보스의 말 한마디가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내 조직이 무서운 조직이다라는 거를 다른 까르텔이나 그 사회에 각인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와. 조직들도 보스가 내린 지시는 그냥 노가 없는 거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이 아니라 악마인데. 아, 그렇죠. 제가 표현이 좀 그랬네요. 신이 아니죠. 그쪽에서는 네.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는 짓은 네. 악마니까. 그쵸, 악마죠, 악마. 마지막으로 이제 10번째입니다. 조직을 배신했을 때 너와 관련된 모든 것이 제거된다래요. 배신은 곧 제거래요.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제거가 된대요. 예. 그리고 내가 먼저 제거가 되기 전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내 눈앞에서 제거를 시킨 다음에 제일 괴롭게 제거를 한대요. 그리고 처형 방식은 모든 조직원들 앞에서 한대요. 카를로스가 2번을 봤대요. 네. 직접. 근데 이게 총으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칼로 제거를 하는데 너무 잔인을 해서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 신기한 게 하나가 있어요. 까르텔의 최고의 보스와 그 이설들 보스들 그리고 조금 중요한 보스들을 제외한 다른 조직원들은 이름을 다 공개를 한대요. 경찰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조직원들이 제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알린대요. 예. 이게 왜 그러냐. 얘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제거가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은 조직원이 갑자기 제거가 돼서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 방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까르텔은 정부가 조사가 들어오는 게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내통되어 있는 경찰들도 불안한 거죠. 찝찝하고. 그래서 까르텔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제거된 조직들을 경찰에다가 야, 얘는 어떻게 돼서 제거된 거야 라고 미리 통보를 해준대요. 조사가 더 이상 너무 깊게 진행이 안 되고 어느 정도에서 멈출 수 있게 하려고 미리 말을 한대요. 예.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카를로스한테 말한 게 있어요. 야, 너 그래서 신분 세탁했구나 라고 물었어요, 제가. 카를로스가 기존의 옛날 카를로스가 아니거든요. 이미 한번 신분 세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딱 맞는 게 카를로스가 저한테 저번에 그랬거든요. 얘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아요. 예전의 카를로스는. 네. 그러니까 자기 신분 세탁을 했다고. 자기가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좀 낮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때는 자기 이름이 경찰 쪽에 이미 공개가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서 자기가 중요한 인물이 됐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자기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는 신분이 되니까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카를로스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렇게 카를로스의 까르텔의 10가지 절대 룰이 존재했고요. 카를로스도 이런 시스템이 존재했다는 거에 대단히 놀라고 스케일에 소름이 끼쳤대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까르텔에 들어왔구나. 그냥 양아치 집단이 아닌 정말 제대로 된 예. 까르텔에 들어왔구나 하면서 자부심이 들었대요. 어이구, 예. 그러니까 그 까르텔의 규모와 영향력의 판단은 그 10가지 절대 룰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해요. 네. 그 룰의 스케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고 과감한지에 따라 까르텔 규모를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 까르텔 조직원들을 체포했을 시에 꼭 조사를 하는 게 이 절대 룰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가지 절대 룰 안에 그 조직의 모든 사업과 운영 방식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까르텔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사실 카를로스랑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듣다가 사실 현타가 살짝 왔어요. 예. 이게 뭐라고 내가 들으면서 열심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지? 뭐 일이 중요한 거라고? 나쁜 짓 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데 네. 왜 얘한테는 위대한 위인 것 마냥 말하고 느끼는 거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네. 아닌데. 얘네들이 잘 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하지만 카를로스한테는 성공한 삶이라고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록 자기가 지금은 교도소에 있지만 나는 나름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좀 잘못된 거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법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업 번창시켜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뭐 부패에 쩌들어 있지만 어찌됐든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는 성공한 사업가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회에서 계속해서 인정을 해주니까 과정이 어찌됐든 네.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좀 가증스러워요, 사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우리 사회가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시 되는 사회가 돼버린 것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일단은 오늘 해주신 이야기가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저도 몰랐었고 대부분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처음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자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댓글에도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무사하시냐? 네. 오자님은 괜찮은 거냐? 이런 얘기를 해도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네네, 분들이 네.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제일 먼저 저도 사실 걱정을 했던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까르텔이 정말 대단해요. 정보력도 대단하고. 근데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카를로스한테 제가 물어봤었어요. 야,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돼? 나 혹시 나중에 뭐 보복이나 이런 거 혹시 없을까? 그러니까 예. 카를로스가 그냥 딱 한마디에 정리를 해줬어요. 야, 너 같은 애들은 뭐 상관하지도 않아 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경도 안 써.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민간이기도 하고 그냥 뭐 신경 쓸 급이 아니다 좀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이쪽에는. 뭐 이렇게 까르텔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고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수도 없이 나오는 얘기들이고 하고, 물론 이제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현실 공포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뭐 저는 아예 그런 급도 안 된대요. 조사할 급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오늘 오자님께서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이거를 미화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절대 이런 행동들 그리고 이 범죄 조직 자체가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이 무섭다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여기가 네. 대단한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자님께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다면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상상 이상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부패가 심하다고 한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멕시코에서의 까르텔은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권력이 그냥 일반적인 범죄 조직의 권력이 아니라
그냥 거의 한 나라급이 아닌가 이 정도의 생각도 들고 정말 조그마한 나라의 수준으로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잔인하고 무서운 범죄 조직인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더 소름 끼치는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